반갑습니다. 김시정 교수입니다. 제가 이 OBS를 활용해서 지금 처음 시도를 해보는 영상 작업이고요. 간단하게 왜 이 작업을 제가 시도를 하고 있느냐를 말씀을 드리면, 저는 사실 과거 수년간 그 비교과 특강을 뭐 여러 차례, 1년이면 뭐 여섯 일곱 차례씩 해오고 했습니다. 그때마다 이 시적절한 주제들이 계속 발생을 하기 때문에 과목에서 다루지 못하는 그런 이슈들을 학생들에게 좀 신속하게 알려줘야 되겠다라는 필요가 있을 때는 이제 학교 시스템을 이용을 했는데요. 이게 사실 그렇게 간단치가 않습니다. 굉장히 간단하고 순발력 있고 신속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예를 들면 뭐 스튜디오를 예약을 해야 되고 또 강의안을 미리 보내드려야 되고 또 촬영 시간을 잡아서 촬영을 하고 나면 또 영상물을 제가 또 검수를 해야 되는 뭐 그런 행정 절차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심지어 뭐 두 달 정도까지 걸리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게 과연 이렇게까지 복잡해야 될 일인가라고 계속 조금 고민과 회의를 하던 차에 이런 좋은 소프트웨어가 있음을 발견하게 됐고 또 학교에서 교수 연구소 모임이라는 좋은 제도를 통해서 뭐 이런 것들을 한번 해볼 수 있는 그런 장을 열어주셔서 제가 한번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지금 처음으로 시도를 해보고 있습니다. 그 뭐 말씀드렸지만 신속성과 순발력 이런 것들이 생명이기 때문에 하나 품을 적게 드리고 어떻게 하면 해볼 수 있을까? 라는 데 주안점을 뒀고요. 제가 지금 있는 곳은 사실 지방의 모 대학의 어느 게스트하우스입니다. 제가 다른 일로 출장을 와 있는 상태인데, 그러니까 이런 조건에서도 인터넷 연결과 노트북 한 대만 있으면 얼마든지 내가 할 수 있는 작업을 할 수 있다. 뭐 이런 것들을 한번 보여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서두는 여기까지 마치고 예, 오늘 말씀드려볼 주제는 이겁니다. 한국의 노인은 과연 얼마나 가난한가? 아, 이에 어떤 추상적인 어떤 가난 이런 표현들은 되게 추상적인 표현이죠. 뭐 빈곤 이런 좀 더 구체적인 표현도 있습니다만은 결국 우리가 어떤 무엇인가 우리 머릿속에 있는 어떤 개념 또는 관념을 우리가 손에 쥘 수 있기 위해서는 그것들을 어떤 그 현상의 어떤 특징들을 잡아내서 수치화하는 작업이 필요하게 되는데 그런 작업도 우리가 측정이라고 하죠. 그래서 문제는 근데 이게 어떻게 측정을 하느냐 그리고 그 현상의 어느 부분을 포착을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애초에 관찰해 보고자 했던 관념이나 개념의 결과가 전혀 다르게 나타난다. 특히 이것이 국가 정책의 영역에 들어가게 되면 어떤 현상을 어떻게 포착하고 어떻게 측정해 나가느냐에 따라서 그 현상에 대한 진단이 나오게 되고요. 현상에 대한 그 진단을 바탕으로 국가 정책이 수립되고 정책이 수립되면 예산과 인력이 투입이 되게 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예산이란 우리 국민들이 지불한 세금이고요. 뭐 돈을 무조건 쓰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고 한정된 자원, 경제학에서 아주 핵심적인 개념이죠. 희소성. 이 희소한 자원을 어떻게 배분하냐. 정답은 없습니다만 그것이 왜냐하면 일종의 영합 게임, 소위 얘기하는 제로섬 게임이기 때문에 여기도 안 쓰면 여기 쓸 수 있고 여기서 조금 절약을 하면 저쪽에 더 좋은 일을 할 수 있고 뭐 그렇게 생각을 해본다면 애초에 우리가 현상을 어떻게 어, 호책해 나가느냐, 측정해 나가느냐가 굉장히 큰 크고 중요한 출발점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보시죠. 자, 제목은 이렇고요. 예, 보시면 알겠지만 뭐 제가 만든 자료 아닙니다. 한국의 저희 나라는 굉장히 괜찮은 나라여서
정부의 예산으로 공적인 그런 연구들을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소위 말하는 국책 연구기관들이 있고요. 또 보건이나 복지 분야에서는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라고 하는 매우 훌륭한 그런 연구기관이 있습니다. 거기서 뭐 매년 수백 개의 보고서가 나오는데 그 중에 하나를 제가 크게 읽고 중요한 부분들을 촬영을 해서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는 겁니다. 자, 보시면 상대 빈곤율이라는 표현이 나오죠. 결국 빈곤의 선을 어디다 그을 것이냐. 선을 그어야지 그 아래로 이제 정책을 수립을 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빈곤을 측정하는 방법으로 상대 빈곤율이라는 개념이 있는데 쉽게 말하면 우리나라 뭐 경제활동 인구겠죠. 경제활동 인구의 모든 소득, 그 개인의 소득을 일렬로 한 줄로 쭉 세운 다음에 그 가운데 수치, 평균값이 아닙니다. 평균값은 굉장히 높은 점수나 굉장히 낮은 점수에 의해 크게 영향을 받기 때문에 평균값이 아니고 가운데 있는 수치, 중위수라고 하죠. 그 수치의 50%입니다. 그래서 그 아래는 우리가 우리 국민들 안에서 상대적으로 빈곤한 층으로 선을 긋겠다라는 거고요. 액수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예, 자료는 뭐 10년 전쯤 되는 자료고요. 우리나라가 뭐 물가 인상률이 그렇게 높은 나라가 아니기 때문에 지금의 기준으로 생각해도 뭐 그렇게 납득이 안 가는 수치는 아니실 거예요. 대략 100만 원이 조금 못 되는 수치입니다. 자, 이건 전체 인구입니다. 전체 인구. 뒤에 가보시면 예, 상대 노인 빈곤율이 추이가 나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65세 이상 전체 노인 인구 중에 아까 얘기했던 그 액수, 소득이 그 액수의 아래에 있는 사람들의 비중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수치는 뭐 언론지상을 통해서 굉장히 많이 보셨을 거예요. 예, 10명 중 4.7명, 4.6명 이 빈곤층이다. 폐지 줍는 노인 빈곤이 심각하다. 항상 인용되는 수치가 이 수치입니다. 이 수치에 대해서 뭐 재밌는 에피소드가 있는데 그 사실인지 어쩐지는 모르겠는데 사실 이런 국가 단위 수치들을 저희는 이제 OECD에 가입한 나라이기 때문에 매년 보고를 해야 될 의무가 있죠. 그래서 이 수치를 보고를 하니까 OECD 사무국에서 깜짝 놀라가지고 연락이 왔다는 거예요. 당신들이 이거 혹시 북한 자료 잘못 보낸 거 아니냐? 당신들처럼 잘 사는 나라에서 노인 빈곤율이 이렇게 높을 수가 있냐? 그래서 뭐 그런 웃지 못할 에피소드가 있었다고 합니다. 뭐 우리의 경제 규모나 예, 무역 규모나 뭐 이런 모든 경제적인 지표들을 고려를 했을 때 거의 50%에 가까운 노인들이 상대적으로 빈곤 상태에 있다는 수치는 굉장히 충격적인 수치가 맞습니다. 예, 그리고 이 수치는 지금도 그렇게 큰 변화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 수치에 기반해서 노인복지 정책들이 꾸려지기 시작하게 됐죠. 그래서 기초연금이 도입이 되고, 뭐 그 얘기 좀 이따 따로 또 말씀드리겠지만, 그래서 이 노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어떤 복지 정책의 예산이 증액되는데 가장 큰 어, 실증적 백그라운드가 되는 수치가 바로 이 수치입니다. 근데 약간 처음으로 돌아가서 과연 이 수치는 대한민국 노인들의 빈곤 수준, 빈곤 상태를 잘 포착해내고 있는가라는 의문을 던지는 보고서가 이 보고서입니다. 생각해 보시면 굉장히 편안하신 분들도 많아요. 예. 그리고 서울 시내 뭐 예. 온 시내가 전부 폐지 줍는 노인들로 가득 차 있지도 않습니다. 물론 그분들이 없다는 얘기는 아니고요. 그리고 당장에 우리 부모님이 그렇게 힘들어 하시지도 않는 것 같고, 연금 받으시는 분들도 많고, 그러면 이 수치는 도대체, 어, 이 수치 말고 다른 수치는 없느냐? 그리고 이 수치는 우리가 원하는 어떤 대상, 즉, 노인 빈곤이라고 하는 그 현상을 잘 포착하고 있는 수치인가? 라는, 의문을 던지고 있죠. 이 보고서는. 자, 여기 보시면 이 수치가 이제 성별로, 또는 연령대별로
또는 거주 지역별로 어떻게 차이가 나는지를 보시면 뭐 굉장히 일관되죠. 이런 결과를 보고 이제 통계학에서는 로버스트하다 그러는데 우리말로는 잘 번역이 안 됩니다. 굉장히 일관되고 강하다 뭐 이런 뜻인데. 그러니까 남성 노인보다는 여성 노인의 빈곤율이 훨씬 높고요. 그다음 연령대는 연령대가 증가할수록 높아집니다. 더 가난해지는 거죠. 그리고 거주 지역은 이제 동부, 읍면부 이거는 이제 이 조사 통계하는 분들의 독특한 용어인데 예, 우리나라를 그 행정 단위를 계속 쪼개가다 보면 도시 지역은 주로 이제 시, 군, 구 이렇게 시, 군에서 마지막은 동으로 나오죠. 농사 짓고 있는 시골에 가면 동은 없습니다. 거기는 군에서 읍면으로 떨어집니다. 마지막에. 그래서 대략적으로 볼 때 동으로 끝나는 지역은 도시 지역, 읍면으로 끝나는 지역은 농어촌 지역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직관적으로 충분히 이해가 되는 수치고요. 제가 목소리가 조금 잠긴다고 느끼실 수도 있는데 왜 굉장히 이른 아침입니다. 이른 아침이고 출장 나와서 아침에 눈이 떠져서 예, 이렇게 해도 순발력 있게 일을 할 수 있다라는 걸 보여드리기 위해서 일부러 제가 이 시간을 선택을 했습니다. 예, 예. 계속 가보실까요? 노인 단독 가구, 노인 부부 가구. 당연히 혼자 사는 노인이 빈곤 상태로 추락할 그런 위험이 커지죠. 예. 자녀와 같이 사느냐, 자녀와 따로 사느냐. 뭐 이런 것도 차이가 있습니다. 이건 이제 상대 노인 빈곤율이라는 그 수치가 지역에 따라서, 그리고 사는 형편, 사는 조건에 따라서 어떻게 달라지고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표입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부터 보시면,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 어, 빈곤에는 여러 가지 측면이 있다라는 거죠. 가난하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네. 그 어떤 특정 개인의 경제적 상황을 우리가 알아보고 싶다 할 때, 우리는 뭐 가장 1차적으로는 뭐 소득을 물어보게 되는 거죠. 그게 자영업을 하시건 뭐 임금 근로자건 간에. 그러나 그것만으로 다 그 개인의 경제 활동 상태를 볼 수는 없습니다. 또 뭐 예, 뭐 갖고 있는 재산, 예, 자산이라고 하죠. 그것도 물어볼 수 잔고, 뭐 주식 포함, 요새 뭐 핫합니다. 예. 그다음 또 뭐 있습니까? 토지, 토지 자산이죠. 예. 주거, 예. 뒤에도 잠깐 뭐 언급이 되지만은 집이 있다 없다. 집이 있으면 자기 집에 사는 거고 집이 없으면 대부분의 좀 산다 하는 나라들은 월세를 살죠. 월세, 렌트 빌려서 어, 그 임대료를 매월 지불하는 형식이에요. 근데 우리나라는 독특한 제도가 있죠. 바로 전세 제도라고 하는. 생각해 보면 집은 없지만 어, 좋은 집에 살 수 있습니다. 전세 비용을 많이 지불하면, 전세 보증금을 많이 지불하면, 근데 이 사람은 집은 없는 사람이 되는 거죠. 그래서 저기 뭐 구시촌에 가서 쪽방에 사는 사람이나 굉장히 넓은 평수의 좋은 아파트에서 전세를 사는 사람이나 인구 통계학적으로는 무주택에 해당이 됩니다. 하여튼 뭐 그래서 소득이나 자산, 주거 이 측면이 그 사람의 빈곤 상태를 알아볼 수 있는 복합적인 측면이다. 근데 우리는 소득만 봐왔다라는 거죠. 그래서 뭐 상관계수 이게 뭐 통계학적인 용어인데 무슨 얘기냐면 얼마나 이제 서로 같은 걸 보고 있느냐 이런 얘기인 거죠. 관계가 얼마나 강하냐. 그러니까 소득은 예, 주거와 굉장히 강한 상대 자산보다는 주거와 굉장히 강한 연관을 보인다는 건 무슨 얘기냐면 소득이 높은 분들이 집도 있다. 그리고 집도 있고 가지고 있는 집의 면적도 넓고 요 강도는 소득이 높은 분들이 예,
재산을 많이 가지고 있다. 이것과는 조금 약하다. 그러니까 소득은 많은데 실제 가지고 있는 돈은 없을 수도 있어요. 예. 뭐 공부 이렇게 해서 좋은 직장에 가서 월급 뭐 충분히 받고 있긴 하나 애초에 시작할 때 돈이 없이 시작했으면 아니 우리가 월급쟁이들이 다 그런 거 아닙니까? 다 월급 받으면 다 나가요. 예, 1년에 돈 1,000만 원 뭐 저축하기 쉽지 않습니다. 예, 그리고 보시면 주거와 자산은 굉장히 높게 나타납니다. 애초에 많은 분들이 집도 편안하고 예, 이 표를 보여드린 이유는 말씀드렸다시피 어느 개인의 경제 상태를 측정하는 방법이 소득 이외에 다른 차원이 있을 수 있다. 예를 들어 자산 또는 주거라는 얘기입니다. 자, 이 표가 이제 오늘 말씀드릴 내용의 핵심적인 표가 되겠고요. 자, 제가 이제 이런 걸 표시를 할 수 있는 이런 또 장비가 있는데 그건 또 뭐 이제 출장 올 때 갖고 올 수는 없으니까. 예. 표를 보시는 방법은 맨 왼쪽 칼럼, 그 왼쪽 이게 세로 줄은 전체 인구, 두 번째는 65세 이상 아님 그다음에 65세 이하 이렇게 보시면 되고 여기 노인에 해당하는 노인과 소득에 해당하는 46.2 수치가 바로 2015년 현재의 빈곤율입니다. 노인 집단의 소득 빈곤율. 소득으로만 봤을 때. 자, 노인 집단만 보시죠. 예. 그 옆으로 가시면 노인 집단의 자산 빈곤 정도. 자산 빈곤율은 툭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이제 여기도 뭐 자산도 이제 빈곤율을 정하는 기준이 있겠죠. 그걸 설명드리기에 너무 말이 너무 길어지니까 어떤 기준을 정했다고 치면 그 아래로 해당하는 분들은 예, 46.2%보다는 굉장히 많이 떨어지게 됩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그러니까 소득 빈곤으로 잡혔던 그 노인분들 중에 절반 정도는 자산의 기준으로 봤을 때는 빈곤층이 아니다라는 얘기죠. 그 옆에 주거로 가면 되게 더 충격적인 모습이 보이는데 2.0%, 예, 전체 노인 인구 중에 주거의 기준으로 최소 면적 기준, 주거의 기준으로 빈곤층에 해당되는 노인의 비율은 2.0%로 줄어들게 됩니다. 예. 저희가 그런 얘기 많이 하죠. 아니, 그분들은 집은 다 하나씩 갖고 있지 않냐. 근데 왜 그건 고려 안 하죠? 60세 이상, 65세 이상이 되면 당연히, 은퇴를 하게 되고, 뭐 자영업을 하시는 분이 아닌 경우에는, 이분들이 이제 마땅한 소득이 없어지게 되니까, 뭐 공적연금이나 젊은 시절에 사적연금을 충분히 준비해 줬던 분들이 아니면 이제 뭐 기초연금밖에 없을 테고, 그렇게 되는데 집은 계속 가지고 있고 그 집이 요새 대한민국 집값 생각해 보시면 그 집만 그냥 그 돈을 그냥 자기가 가지고 있어도 그분들은 자산 측면에서도 빈곤층이 아니고 뭐 그렇게 됩니다. 예. 그래서 이런 그 어떤 잣대를 들이대서 볼 거냐에 따라서 노인 빈곤에 대한 모습이 휙 달라지는 이런 현상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 편 굉장히 재밌는 편인데요. 그러니까 이 표 제목부터 뭐 이렇게 표를 짜박이만 그려놨는데 이거 보시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자산을 일단 그 네 집단으로 나누죠. 예, 노인 집단의 자산을 뭐 25%, 50%, 75%, 뭐 100% 이렇게 나눈 다음에 이 집단들 안에서 예, 이 집단들 안에서 제가 연한 색깔만 보시면 됩니다. 연한 색깔만. 자, 자산이 정말 없는 집단에서 이 집단에서 소득과 주거에서도 빈곤한 빈곤에 속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많습니다. 예. 그러나 그 다음 칸으로 가보시면 다음 칸 뭐 이게 자산이 증가할수록 그 다음 집단으로만 가도
자산이 있는 분들 중에서 주거와 소득 두 차원에서 모두 빈곤층에 해당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큰 폭으로 감소하게 되고 자산이 증가하는 집단일수록 소득과 주거 측면에서도 역시 빈곤층인 노인들은 거의 없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뭐 재밌는 표현으로 이렇게 움뻑짐뻑하다고 하죠. 이렇게 보니까 이렇게 보이고 그러니까 장님이 코끼리를 만지면 코를 만지면 얘는 뭘까라고 생각을 하게 되고 다리를 만지면 얘를 뭘까라고 생각을 하게 되고 각자에게 본인이 생각하는 코끼리 그림을 그려봐라 라고 하면 전혀 다른 동물이 나오게 되는 그런 과정입니다. 예, 예. 이게 이제 상대 소득만을 기준으로 한 노인 빈곤율의 추이입니다. 예, 뭐, 예, 이게 뭐 스케일이 이렇게 돼서 그렇지 그 45% 이상 수준에서 굉장히 이렇게 잘 안 떨어지고 있죠. 예. 노인복지 예산은 이렇게 늘어나고 있고 중요하게 이렇게 관절이 꺾이는 그런 지점들이 있습니다. 보시면 역시 중요한 것은 기초노령연금 이 제도가 도입이 되죠. 이건 뭐 제가 가끔가다 이제 관련된 어떤 세미나나 어떤 회의 가면 그런 표현을 하는데 이게 뭐 선거 한 번씩 치르면 한 5만 원씩 올라갑니다. 예. 그냥 뭐 올라가요. 근데 이게 무슨 연금 그러는데 이거 연금 아니고요. 연금은 보험료를 내야 연금입니다. 연금 아니고 그냥 수당입니다. 수당. 일반 재정에서 국가의 예산으로 그냥 이렇게 예, 아무런 대가 없이 그분이 뭐 보험료 안 내죠. 기초연금에 무슨 보험료가 어디 있습니까? 특정 그 상위 몇 프로 이하에만 해당이 되면 그냥 주는 거죠. 근데 문제는 이 인구가 거의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고 왜냐하면 예, 그때가 우리가 출산 붐이 있었어요. 베이비붐 1차 베이비붐 세대, 2차 베이비붐 세대. 그리고 문제라고 얘기하기 그렇지만 이분들이 이제 오래 사시는 거죠. 이 여러분 연금 이 문제는 뭐냐면 돈이 얼마가 나가야 될지 모르는 겁니다. 사망시까지 주는 거니까 본인의 사망 시점을 어떻게 알죠? 그래서 엄청난 국가 예산이 들어가고 있고 이런 서두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노인복지 관련 예산에 딴지를 걸기가 힘든 이유가 바로 이 높은 노인 빈곤율에서 시작을 하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그 수치는 정말 합리적이고 타당한 수치인가를 따져보는 게 오늘 제 이 뭐죠? 이 설명의 목적이었고요. 예, 보시면 보고서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지금 소득만을 감안하는 노인 빈곤율에는 소위 캐시플로우에 돈이 왔다 갔다. 이게 소득이니까 이런 개념만 들고 있고 스탁 개념, 쌓아져 있는 개념, 즉 주거와 자산이죠. 이런 개념은 전혀 고려되어 있지 않다. 근데 이 스탁도 사실 개인의 경제 상태의 중요한 부분 아니겠습니까? 예, 전세란 제도가 있기 때문에 전세는 무주택자죠. 그러나 전세보증금을 좀 많이 내면 굉장히 좋은 집에서 살 수 있습니다. 예, 그런 이런 괴리가 있다. 실제 상황과 현실 간의 괴리가 있는 이유는 뭐냐면은 우리가 뭔가 측정 방법이 잘못된 걸 수도 있다. 그러면 예, 이 연구의 주요 결과죠. 이제 이 뭐 알카이어 포스터 차원 계수 접근은 뭐냐면 소득과 자산과 주거를 합쳐서 빈곤 지표를 계산해 보면 어, 우리나라의 100명당 46명 정도의 빈곤 노인이 아니라 그중에 한 절반 정도가 못 미치는 21명만이 소득, 주거, 자산에서 동시에 결핍을 겪고 있는 노인으로 파악이 된다. 돈을 쓰려면 이분들에게 더 많이 써야 되는 거 아닌가요? 어떻습니까? 벌써 현상을 어떻게 관찰하냐에 따라서
돈을 어떻게 쓸 것인가라는 현실적인 어떤 함의가 발생하는 거죠. 자, 결론 부분 보시면, 자, 노인 빈곤에 관련된 정책은 소득 관련뿐만이 아니라 그 외 영역, 자산, 주거 또는 건강 이런 것들은 통합적으로 고려해야 된다. 왜 그러냐면 빈곤하다고 한 100명 중에 40명 노인 중에서 정말로 힘든 분들, 주거와 자산, 뭐 건강 이런 측면에서도 같이 힘든 분들을 다 잡아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돈을 쓰는데 우선순위를 정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게 가장 중요하죠. 다시 말씀드리면 영합게임, 국가 예산은 제로섬 게임이고요. 우리는 기축통화국이 아닙니다. 우리가 돈 막 찍어내면 좋죠. 근데 돈 막 찍어내면 베네수엘라 됩니다. 예, 콜라 한 병에 한 10만 원 하고 뭐 이렇게 예, 결국 요즘 해외여행 많이 나가 보시잖아요. 원화를 그대로 쓸 수 있습니까? 외국에 나가서 인정 안 해주죠. 그만큼 우리 돈의 가치는 우리가 지켜내지 않으면은 스스로 우리 돈의 가치를 떨어뜨리는데 한정된 돈을 가지고 어떻게 쓸 것인가의 문제는 결국 현상을 어떻게 파악하느냐에서 시작한다. 아마 그런 얘기를 드리면서 오늘 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테스트 겸, 좀, 예, 무모한 시도일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제 영상은 저희 학과 유튜브에 제가, 어, 올릴 거고요. 많은 코멘트, 리뷰, 비판, 조언, 부탁드리겠습니다. 여기서 물러나겠습니다. 고맙습니다.